예. 오늘 우리는 시빌 워, 내전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시빌 워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간단한 데이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우량의 변화가 어떻게 내전 발생 가능성을 바꾸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죠. 이건 이제 앞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블랙맨 미겔 2010 페이퍼고요. 논문이고 시빌 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논문에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은 내전 혹은 분쟁에 대한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moderate 그 다음에 뭐 intense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면 intense다. 그 다음에 1000명 미만 25명에서 999명,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이 넘으면 intense war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전, civil war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intense w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ivil war or conflict는 이제 한 해에 최소 25명 이상, 그러니까 civil war가 그냥 intense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전 및 분쟁은 이제 conflict가 바로 moderate wa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1000명 이상 사망한 내전 이 발생한 국가들의 비율이고요. 이쪽이 국가들의 비율입니다. 가로축은 내전 기간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대충 보면 내전 기간이 10년 정도였던 국가는 한 20% 정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자가 25명 이상인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내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3%에서 4%쯤 돼 보이죠, 그렇죠? 한 2, 3%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20% 정도. 그러니까 196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최소 10년 정도 기간의 내전을 겪은 국가는 전 세계의 한 20% 정도다. 굉장히 많은 국가가 사실 10년 내전 기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가 내전 중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내전이 좀 많이 발발했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점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0명 이상 사망한 내전의 경우고, 위에 실선은 25명 이상 사망한, 그러니까 두 마더레이트와 인텐스 워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대체로 90년 전후로 해서 80년 중반, 그다음에 이제 90년 중반 요 기간 사이에 그 내전이 일어났던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략 한 20% 정도, 20% 넘죠, 그렇죠? 20, 2, 3% 정도. 그 25명 이상 사망한 내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해석해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80년대 혹은 이제 90년대에 걸쳐서 내전이나 분쟁을 겪은 국가들이 이제 20%가 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0년에 과거로 돌아가서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뭐 어떤 국가, 뭐 반드시 한국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국가들 중에 일정한 확률로 어떤 국가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20%의 확률로 내전 중인 국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의 뭐 주사위 던지기보다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전 발생 국가에 떨어질 확률. 그러니까 대체로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이제 리비아 이런 국가들 빼고 그 밑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입니다. 서부 사하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3분의 1 정도가 내전 중이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어제 잠깐 뉴스 봤는데 뭐 요즘 뉴스를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뉴스를 잘 보진 않지만 국제 뉴스, 세계 뉴스를 봤는데 모잠비크가 또 지금 좀 그런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 단체의 주류인 이제 ISIS라고 하는데 IS의 지파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무장 단체가 계속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시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득 수준과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에 이제 관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인시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시던스는 여기에서는 내전 발생 가능성, 뭐 일종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뭐 실제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일정 비율인데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왜 많은 국가들이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내전 중인 국가들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기간 2006년에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내전 2000년대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 내전 중인 국가들의 숫자는 이제 크게 감소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1960년대 뭐 나중에 제가 다른 결과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19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내전 상태에 있었을까? 뭐 다양한 요인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챕터는 그냥 제가 원래는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 비교 경제로 마지막에 이 챕터를 하나 넣었었는데 너무 생뚱맞아서 이렇게 전 챕터랑 다음 챕터랑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제가 앞으로 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템퍼러처와 이코노믹 퍼포먼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살펴봤고 이제 그 중에 그 뭐 정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내전 발생 가능성, 뭐 political instability 이런 것들에 사실 템퍼러처가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이 챕터를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딱히 이렇게 너무 많이 이 챕터가 다른 챕터랑 얼마나 연결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바로 전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정도랑만 연결시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전 발생 가능성과 이제 소득 수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파버티에 대한 이야기겠죠. 빈곤의 문제와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빈곤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을수록 이제 내전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1인당 GDP와 그 다음에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에 이제 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GDP를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하위 20%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지구상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면 그 중에 소득 수준 1인당 GDP에 따라서 국가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40개 국가, 하위 20%가 되겠죠. 하위 20%.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뭐가 40여 안 돼? 개. 아니, 기준이 너무 적어. 200여 개 국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몇 개 국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가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하위 20%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점선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선은 뭐 95% 신뢰 구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만 실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 위아래는 이제 95% 신뢰 구간이에요. 보시면 대체로 한 이 정도, 예, 한 20% 정도 내전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뭐 거의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국가는 뭐 내전을 겪을 확률이 196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내전을 겪었을 확률이 2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0%에서 30%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내전을 촉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사실 그거잖아요. 템퍼러처였었어요. 템퍼러처 기온의 변화가 사실상 뭐 1인당 GDP와 그다음에 뭐였었죠 또? political instability의 두 변수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 결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그 강우량의 변화가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월요일에 제가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될 때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실 강우량 자체의 효과보다는 온도 변화가 더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우량의 변화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비교해 보면 조금 이건 2004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2010년일 거예요. 2010년에 발표가 된 논문이어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이냐?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학문의 세계는 뭐 이런 우리 이쪽 분야는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것보다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서는 이제 내전 발생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제 농업 부문으로부터 예상되는 소득이 굉장히 낮다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나이지리아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떤 폭력적인 그 행위들이 나타나고 그걸 어느 정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NGO 같은 국제기구가 그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서 어떤 캠페인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캠페인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초이스가 많지 않아서 농업 부문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농업 부문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크지 않다면 그 대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냐면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이 높다면 이제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용병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있고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옆에 인접 국가가 내전 상태에 있다면 그 인접 국가의 그 뭐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이렇게 용병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만 때문에 내전이 발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기회의 결핍 때문에 이런 이제 내전이 발발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유명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콜리어라든가 호플러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백업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ethnic fractionalization, 뭐 민족 분열,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양한 인종 구성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치지 않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들을 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코즈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이걸 이제 어떻게도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국가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State capacity라고 하는데 국가 역량이 떨어지고요. 뭐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국방, 치안,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제도적 측면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스티튜션이죠, 그렇죠? 시민사회 역량도 뭐 국가의 역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내전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확인이 되지만 이제 어떤 뚜렷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 변수의 편의에 따라서 omitted variable bias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바이어스가 있냐면 Z라고 하는 변수가 X에도 영향을 미치고 Y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 Z라고 하는 변수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면 마치 X가 Y를 코드하는 것, 사실 X와 Y 사이에 별 관계가 없는데 Z라고 하는 변수가 동시에 X와 Y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Z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마치 X가 Y를 코드하는 것처럼 X 때문에 Y가 나타난 것처럼 혹은 반대로 Y 때문에 X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3의 요인 때문에 누락 변수와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내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제도가 낙후하거나 정부가 무능력할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누락 변수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특성, 어떤 제도의 품질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내전 발생 가능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마치 경제 상황과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그게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시설이 열악하고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 이제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적절한 강우량이 확보될 경우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져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우리 수준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뭐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빈곤을 벗어날 정도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전 발생 가능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책 중에 그 이코노믹 갱스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코노믹 갱스터. 그 책에 보면 그 몇 가지 재미있지만 좀 슬픈 그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먼저 데이터부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차드 보시면 차드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그렇죠?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조금 더 북쪽에 예. 그 차드에 호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차드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지도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위성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검색해 보시면 네, 차드 호수를 네, 뭐 금방 보실 수 있는데, 네, 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 기간이 19년이란 말이에요. 1980년부터 제가 다 안 써놨나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대략 한 19년 정도의 데이터를 81년부터일 거예요. 81년부터 99년까지 데이터인데 차드 같은 경우에는 25명 이상 발생한 내전을 모두 17년 동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19년이라고 하면 전체 기간에 딱 2년 빼놓고는 계속해서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17년 동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믹 갱스터라는 책을 보시면 차드라고 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몇 가지 예화로 좀 일화 같은 사건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강우량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제 차드 호수의 저수량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해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강우량이 떨어지고 강우량이 낮아서 이제 저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업 생산이 떨어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 차드 국가의 마을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일종의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끔찍하지만 모티베이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 주민, 그러니까 뭐 마을 공동체 같은 곳이겠죠. 주민들의 숫자 대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데려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그 힘이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약하냐면 이제 혼자 사는 나이가 좀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세, 50세 이상, 그렇죠? 40에서 50세 이상, 그 중년 여성 한 50세 이상 이 정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혼자 사는 여성들, 그 남편을 잃었거나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독립하고 혼자 남은 이제 여성들이 주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공동체의 어떤 그 농업 생산, 경제적 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차드 같은 국가에서 비가 오지 않는 해, 그 다음 이듬해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프리오 업서다 데이터베이스고요. 뭐 우리말로 하면은 국제평화연구소, 오슬로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입니다.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f Oslo일 거예요. 프리오가. 그다음에 업살라는 저기 대학교죠, 그렇죠? 스웨덴에 있는 대학교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서 이제 취합한 우리가 전에 봤던 바로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죠? 25명 이상 사망한 내전,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사망한 내전을 모두 포함을 하고 여기서 무력 분쟁, armed conflict에 대한 정의는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뭐 둘 혹은 셋 이렇게 계속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내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력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벤져스의 시빌 워 이런 영화 보시면은 그게 왜 시빌 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한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내전이나 무력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부군이 개입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어떤 그 간섭이 있었을 때, 다른 국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간섭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는 사실 있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다양한 무력 충돌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종 간 대립이라든가 충돌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국가에서 뭐 용병이 온다든가 다른 정부 국가의 정부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국 정부가 개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라고. 특징이 되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내전을 겪었던 뭐 앙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차드,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겪었던 국가고요. 그 다음에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가 지금 1981년부터 99년까지 19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단 한 해도 내전이 없이 보냈던 기간이 없습니다. 그 앙골라가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앙골라가 석유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원유 매장량이 상당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앙골라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블러드 오일 컨트리라고 불러요. 워낙 이 내전이 심각하고 이런 이제 천연 자원,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국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내셔널 웨스 같은 건데 국부를 두고 굉장한 항상 분쟁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앙골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국가에 뭐 지하 자원이라든가 자원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그 국가가 그 엄청난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앙골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원 매장량을 두고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앙골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요인이 이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국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특별히 강조할 만한 건 없죠. 소말리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11년, 19년까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이런 국가들. 모잠비크 같은 경우도 모잠비크 제가 간단하게 지금 상황도 그러니까요. 모잠비크도 19년 중에 12년. 모잠비크 검색해 보시면 지금 국소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납치도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8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이제 어떤 국가가 내전 중이었는지 내전 중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뭐 국가 A, 앙골라, 그 다음에 뭐 쭉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국가들이 있고 1981년부터 82년 쭉 해서
99년까지 정보들이 쭉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떤 정보가. 내전과 관련된. 근데 앙골라가 만약에 1981년에 내전 중이었으면 1, 내전 중이지 않았으면 0. 내전 중이 지금 앙골라 같은 경우는 다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컨플릭트에 대한 내전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국가는 뭐 내전 81년에 겪었고 82년에 겪지 않았고 뭐 이렇게 1, 0, 1, 0 이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전체 기간 동안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2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내전을 겪었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어느 한 시점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27%가 거의 30% 가까운 수치죠. 27%가 내전을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4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국가 숫자 곱하기 그 연도죠. 81년부터 99년까지인데 보통 19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어떤 국가들은 81년부터 99년 모든 데이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국가수 곱하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 그 다음에 온셋은 어떤 변수냐면요. 새로 시작된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점에 전년도에는 내전 상태가 아니었는데 T-1기에는 내전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내전이 제로였는데 이제 T기에 내전이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어떤 B라고 하는 국가가 98년, 99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98년에는 내전 중이지 않았어요. 근데 99년에 내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온셋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기간엔 다 온셋이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 내내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시작된 내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내전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번 시점엔 내전 상태인 경우 그게 이제 7%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이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죠. 낮아도 17%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우량과 내전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사이의 차이를,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은 강우량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내전이에요. 이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변화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산업 부문, 뭐 제조업 부문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강우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경제 성장률이 내전 발생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전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소개해드렸고, 경제 성장률은 뭐 우리가 쉽게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강우량이겠죠. 그래서 강우량과 내전 사이의 관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우량으로부터 경제 성장으로 가고 경제 성장에서 이제 내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챕터 1에서 했던 것처럼 그 세틀러 모텔리티라고 하는 것이 early institution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arly institution이 current institution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current institution이 그러니까 제도가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을 때 제도를 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1인당 GDP가 높아서 제도가 좋아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터랙션을 우리가 가급적 필터링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 현재 인스티튜션 중에서 과거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 부분이 과연 경제성장에 혹은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분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성장이 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내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either way 맞잖아요.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우량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강우량이 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내전이 발생했다 해서 강우량이 변하진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스티튜션이 나쁘다고 해서 과거의 모텔리티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인 거죠, 강우량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경제 성장 가운데 강우량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부분을 딱 남겨놔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 중에서 강우량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내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 되겠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럼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어떤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내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가 강우량이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뭐만 남기려고 하냐면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강우량의 차이만을 우리가 남겨놓고 그러면 내전은 우리가 싹 다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강우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우량에서 경제 성장률을 통해 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챕터 5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좀 강의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맨날 버벅대서 자, 월별 강수량은 뭐 글로벌 프리스피테이션 클라이머톨로지 프로젝트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데이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월별 강우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도와 경도 간격이 이제 한 2.5도가 되도록 지역의 강우량을 계산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관측소가 아이디어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아이디어는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우량을 측정하는 지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강우량을 이렇게 군데군데 측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이 지역에서의 강우량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점마다 그러니까 뭐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도 어떤 지역은 막 비가 막 오는데 같은 서울에서도 노원구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저쪽에 강서구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울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구름의 밀도 뭐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콜드 클라우드 커버라고 해서 뭐 실제로 강우량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실제 강우량을 측정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지점의 강우량이 어떻게 될까를 일종의 추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관측이 안 되는 곳들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국가 내에 이제 측정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어요. 수단 같은 국가는 면적이 굉장히 넓으니까 3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 값들을 다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별로 평균을 한 다음에 강우량 데이터를 얻은 것이고요. 각 국가마다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해에 강우량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I의 T 시점 강우량은 이제 RI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강우량이 아니고 강우량의 변화율이에요. 증감률. 그러니까 T-1기와 T기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 증감률을 우리가 이용할 것입니다. 강우량 데이터는 보시면 이제 평균 1000밀리미터 정도 그렇게 적게 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찾아봤더니 81년부터 2010년에 연 강수량이 1450이니까 뭐 한국보다 조금 적게 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편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떤 국가는 굉장히 비가 적게 올 것이고 어떤 국가는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과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어서요. 그렇죠?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비가 거의 안 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아메리카 열대지방과 비교했을 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우량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500이라는 얘기는 두 배의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면 우리가 분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배의 표준 편차하면 1000이잖아요. 1000을 빼면 제로고 1000을 더하면 2000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비가 거의 안 오는 국가도 소수 존재한다는 뜻이고 연 강우량이 2000mm가 되는 국가들도 소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평균이 100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우량의 증가율, 변화율, 증감률은 이제 한 대략 1.8% 정도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81년부터 99년 사이에 아무래도 내전을 겪었던 국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가 감소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0.5%씩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죠.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20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5% 곱하기 20 하면 10% 되는 거죠. 1인당 GDP가 10% 줄어든 거예요. 20년 기간 동안. 오히려 소득이 20년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일정해도 굉장히 빈곤하다고 느낄 거예요. 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인데 2000년과 비교해서 지금 소득 수준이 똑같다면 얼마나 빈곤한, 얼마나 좋지 못한 상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1인당 GDP가 1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편차가 존재하겠죠. 뭐 늘어난 국가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차이를 나중에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애플과 오렌지를 같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경제 성장률이 두 국가에서 차이가 나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우리가 강우량의 변화율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두 국가의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 다를 수 있고, 뭐 팔러티 포스코와 같이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ethnic fractionalization, 인종 분열 정도, 인종의 다양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일 수출 국가인지, 석유 수출 국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국토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산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우량 변화율뿐만이 아니라 농지가 많지 않은 국가, 예를 들면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국가의 경우에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비슷한 과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반영을 하고 뭐 등등등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 변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우량의 변화가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설명하는가? 설명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몇 가지 분석은 크게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 있고 1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우량의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고요. 2단계는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국가마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국가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시점마다 경제 성장률은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강우량에 의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국가 내에서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우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경제 성장률의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경제 성장률 가운데 강우량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의 차이 중에서 강우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을 남겨놓고 이걸 제가 growth hat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서 과연 내전 발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2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몇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할 텐데, 같은 시점에서 강우량의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변하겠죠. 아직 2021년에 GDP가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 사이의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은 아마도 2022년이 돼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작년과 올해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작년과 올해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C0가 강우량의 변화에 따른 1인당 GDP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죠. C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1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직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0년과 21년 사이에 강우량의 변화율이라고 말을 했는데, RI의 T-1은 뭐냐면 2019년과 20년 사이에 강우량의 변화율입니다. 한 시점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우량은 같은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작년의 강우량도 현재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기간 정도 더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여러분 우리 과목의 목적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그거예요. 강우량의 변화율, 같은 시기의 강우량의 변화율과 직전 시기의 강우량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단계 한번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자, 이렇게 같은 시기의 강우량의 변화율은 1인당 GDP의 증가율에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의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증가율이죠. 증가할 경우에 이제 소득 증가율이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임팩트가 사실 적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제 농업 생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강우량이 이제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결과에서는 그럼 왜 강우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제가 논문을 하나 새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한 방법도 해보고 이 사람이 한 방법도 해보고 비교해보고 막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건데, 제 추측컨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해봐야 아니까.
근데 뭐 일단 막 던져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앞에서는 온도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강우량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연구는 81년부터 9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연구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괜찮아요. 우리들끼리 막 던져도 괜찮아요.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뭐 좋은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는 강우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RIT 이걸 쓰고 이건 이제 직전 시점에서의 강우량 T RIT 이렇게 지금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강우량의 변화율을 보는 거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강우량 그 자체의 수준이에요. 수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변수를 이렇게 좀 바꾼다고 해서 강우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강우량을 쓸 건지 강우량의 변화율을 쓸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땐. 첫 번째가 아마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딱 그 기간을 뽑아서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우량의 변화가 의미가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결과는 강우량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스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컨트롤스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 얘네들. 로그 GDP도 아마 포함시켜서 얘네들. 이것들을 포함시켜서 애플과 오렌지를 이제 비슷한 과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no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고 yes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한 거랑 한 거랑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뭐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0.055, 0.053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결과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기간 강우량의 변화율은 1인당 GDP의 증가율에 한 0.05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시점 강우량의 변화율은 이제 0.03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우량과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의 관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강우량, 그 다음에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내전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만 보겠다는 거예요. 강우량과 내전 발생 가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전이라고 하는 변수는 아까 잠깐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 어느 시점에 내전이 발생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0, 1 같은 값을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확률. 그러니까 0인 결과와 1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뭐가 싹 바뀌면 0에서 1로 바뀐다. 그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 시점의 강우량의 변화율 보시면 moderate 내전 사망자가 25명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직전 시점에서의 강우량의 변화율은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그렇죠? 시간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growth in rainfall T는
여기에서의 강우량의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growth in rainfall T-1은 이제 여기서의 강우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전이 발생한다면 강우량의 변화율, 작년 올해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이 올해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재작년과 작년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이 바로 이거고요. 이게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2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내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작년과 작년 사이의 강우량의 변화율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만 살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굉장히 인텐스한 내전의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사이 강우량의 변화율뿐만 아니라 재작년과 작년 사이 강우량의 변화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메인 리절트는 경제 성장률 가운데 강우량의 변화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과연 그러한 경제 성장률이 내전 발생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우량의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리버스 코젤리티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되게 나이스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시점에서 내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이쪽으로 흘러요. 여기서 내전이 발생했어요. 내전이 1이에요. 그러면 이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시점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전이 발생할 조짐이 그 전년도부터 막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내전을 본 적도 없고, 예.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T-1기와 T기, 작년과 올해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 내전 발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버스 코젤리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발생할 조짐이 작년부터 보였어요. 혹은 작년에도 내전 중이었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작년에 내전 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내전 중이었다면 혹은 내전 중이 아니더라도 내전이 발생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코젤리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경제 성장률과 내전 발생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경제 성장률의 변화 중에서 강우량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에는 내전 발생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 뭐 조금 뭐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런 거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100%다 배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가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전 발생 가능성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강우량의 변화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만 남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내전 발생 가능성에 1인당 GDP가 영향을 미치는데 내전 발생 가능성에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고요.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현재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2.25, 2.5.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앞에 거 해석을 안 했나요? 이거. 예. 이거 그거죠.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반대로 만약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수치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그러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2.25%포인트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5%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은 대략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니까 한 12, 13쯤 이건 너무 크니까 우리 좀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결과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걸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데몬스트레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결과들이 있으면 이거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이니까 이제 그 중에 평균 값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보수적인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10 얼마죠? 15, 20, 5, 20, 5, 25 대충 뭐 한 갑자기 아침이어서 계산이 안 되네요. 2.25 곱하기 5 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10.1 10.2쯤 되나요? 아니죠. 5, 25, 5, 22, 5, 21. 채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갑자기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막 쪼이는 느낌이. 11.25. 네. 1.25. GDP가 1인당 GDP가 5%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전 발생 가능성이 11.25%포인트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내전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마치 꼭 주사위 던지기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지금의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내전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전 상태가 아니지만 내년이 되었을 때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과연 무엇일까? 그 확률이 그냥 평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봤듯이 대략 한 27%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어느 한 시점에 2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내전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내전을 겪지 않았어요. 그럼 내년에 내전을 겪을 확률이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우리가 잘 통제했다고 할 때 내년에 우리가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27%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국가가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27%인데 경제 성장률이 5%포인트 상승하면 그 확률이 11.25%포인트나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고요. 특히 작년 경제 성장률과 올해 경제 성장률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각하면 그 효과가 다른 것인데 기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내전 발생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0.41과 2.25가 같다. 기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타 변수들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디마크러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ethnic fractionalization이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 혹은 정치적 변수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지 그다음에 국토 면적 가운데 산악 지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이런 거 다 포함을 시켜도 내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GDP 증가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내전 발생 가능성은 2%포인트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5%포인트 하락한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은 12%포인트 조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뭐 조금 더 큰 값이죠. 뭐 2.25하고 2.55 사이의 평균값 사용하면은 조금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내전 분쟁 비율이 27%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내전 중에 있지 않습니다.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27%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5%포인트 하락한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12%포인트 상승한다. 굉장히 큰 값이죠. 27%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27%예요. 그런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면 5%포인트에 상승했어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내년에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절반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27%의 거의 절반 정도니까 12%포인트는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 내전에 들어갈 확률이 10%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면 내년에 내전 거의 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내전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제 성장률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별표 하나를 한 거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기는 조금 그렇죠. 의미는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5장의 내용이고요. 6장의 내용은 이제 디마크러스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가 언제죠? 4월 4일인가요? 언제였었죠? 시장 선거가 언제예요? 저 잘 몰라요. 며칠이죠? 4월 5일, 4월 4일인가요? 아닌가? 여하튼 제가 왜 물어봤냐면 뭐 투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가 6장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political regime이에요. 그냥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인데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가급적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6장을 했으면 해서 뭐 여하튼 오늘은 안 하고요.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저도 자제하고 그냥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죠. 저도 뭐 누가 무서워서 조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6장 하죠. 뭐.